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사회복지직 9급 1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송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994년도 개정 전까지는 필요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필요주의가 원칙이었고 얘가 시행된 해는 1998년. 그래서 문제에서 1994년으로 나올 수도 있고 1998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것은 이제 개정 일자냐 시행 일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원칙이 되고 있고 지금은 임의주의죠. 현재 임의주의가 원칙이 되고 있고 예외가 필요주의 들어가고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주관적 소송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면 주관적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고소송이 있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 나눠질 테고 얘는 행위소송이다. 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고 당사소송은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다. 권리관계를 직접 다툰다. 권리소송이다. 따라서 피고는 행위주체가 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피고는 권리주체가 되고 권리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행위주체가 바로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청이 되고 여기는 행정주체가 된다. 그 다음 피고는 여기는 행정청이죠. 얘는 행정청,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 보면 23조에서 1항이 집행부정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행정소송법, 행소법 23조가 집행정지고 행정심판법, 행심법 30조가 집행정지고 1항은 둘 다 집행부정지. 이건 뭐 처음부터 계속 집행부정지였었습니다. 이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은 집행정지. 독일은 항상 독일이랑 비교를 하고 얘네들은 정지가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인정될 수 없다? 예방적 금지 소송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정지가 원칙이다 보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사전적 집행정지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야. 사전적 집행정지. 여기는 지금 사후적으로조차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고 부정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취소입니다. 취소. 청구의 이유가 있다. 그 얘기는 처분 등이 위법이 맞다.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공공복리 공익우선 조항이 되는 것이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예외적 기각이죠. 예외 기각. 법원의 재량으로서 사정 판결을 말하는 거죠.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을 반영한 사정 판결이라는 게 인정된다. 두 번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인데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됐죠.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의 다른 법률 국공노도사증발 감사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집행이나 절차에 속해는 중대한 손해 들어가게 되면 18조 1항 2항 3항 1항은 임의주의가 원칙이고 필요주의가 예외가 되고 이 필요주의가 1로 내려갔을 때 육해부정 육해부정 기관 변경 필요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6은 60일이 지났을 때 해는 중대한 손해 부는 의결이나 재결에 불가능 정은 정당한 사유 기는 기각 재결 관은 관련 처분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처분의 변경 필요는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오고지 이렇게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있어야 되는데 재결은 필요 없다. 얘는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얘는 중대한 손해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재결은 필요가 없죠. 청구는 필요가 하죠.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결은 필요가 없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경우에 행정심판은 제기해야 된다. 청구는 있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입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일반적인 취소과 다른 거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얘는 실질은 형식은 취소소송 취소를 구한다고 했고 실질은 무효확인 소송 무효선언을 구한다고 했다.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취소로 보게 되면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적용이 될 테고 만약에 무효기송으로 보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데 우리 판례는 형식을 중시한다. 판례는 형식 뭐 때문에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로 취급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판례는 취소로 보니까 필요주의가 적용된 상황이면 행정심판 거치는 게 맞는 거니까 필요가 없다가 틀린 거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요건을 고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거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소송요건. 본안요건과 달리 소송요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 증거, 조사는 물론이고 직권 탐지까지도 인정된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소 시점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제소 시점까지 여기서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협의의 소익 비교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못 갖췄지만 소송 이후에 갖출 수도 있고 협의의 소익은 있었는데 소송 도중에 흠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소송 이후에 이렇게 소송 도중에 바뀔 수도 있죠.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소 시점이 아니고 CF 제소기간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인정 안 되는 게 인정되거나 인정되는 게 인정 안 되거나 바뀔 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다음 13번.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항고소송의 대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라고 항상 집어넣고 생각하시고, 집어넣고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불기소, 여기서 검사는 행정청은 맞습니다. 검사는 행정청은 맞고, 하지만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얘는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서 불복을 하는 거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당연퇴지 하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의 경우에 있어서 얘는 33조 69조가 결격사유 당연퇴직, 얘는 31조 61조가 결격사유 당연퇴직, 얘는 7조 21조가 결격사유 당연퇴직,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퇴직이 돼버리니까 바로 공무원의 지위는 소멸, 공무원 신분 바로 소멸. 그러면 이 당연퇴직, 만약에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바로 당연퇴직이 됐으니까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고, 사실행위.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부여나 아니면 그 취소 결정은 무슨 관계? 근로관계, 근로관계는 공무원 아니면 전부 사법관계, 공무원만 공법관계, 나머지는 전부 사법관계.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 놓으시고, 예외 나오면 체크하고,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이건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수도사업자한테 우리 집에 급수공사를 해달라, 수도 연결해달라 라고 했을 때 납부통지, 이게 상대방한테 급부 의무를, 돈 내라는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급부 하명이냐? 그렇지 않다. 어떤 식의 접근이냐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판례가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칙금을 납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납부 안 하면 그만이죠. 납부 안 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이제 형사 절차로 넘어가긴 하지만, 납부 안 하면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니까 저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납부를 해야만 공사를 합니다. 돈을 내야만 우리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납부를 해야만 공사를 하니까, 납부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납부를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강제징수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를 안 할 뿐인 거예요. 공사를 안 할 뿐인 거니까 나한테 의무가 부과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무가 부과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공사 안 할 거면 안 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부과는 하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도 마찬가지. 지방의회 신임, 불신임 다 마찬가지. 신임, 불신임, 의장, 부의장 전부 다 처분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도 처분이다. 한 개. 14번.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직위해제는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위를 박탈하는 게 직위해제고, 다음 직권면직은 얘는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하자스케 인정 안 되고,
행정 대집행 절차, 철거 명령, 철거 명령 후에 계고 확정, 비용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여기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하나의 행정작용, 한 개의 행정작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자승계 되고, 얘하고 나머지하고의 관계에서는 하자승계가 안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얘네들은 전부 다 땅값 매기는 거, 물적 행정행위, 물건의 성격을 규율하고 금액을 규율하고 로서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 이해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얘는 대리, 수용 재결은 대리고 과세 처분은 하명, 이건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 3번, 4번은 하자승계론이 아니라 기결력 이론, 즉 구속력설, 규준력설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했던 케이스들이죠. 기결력이 성립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죠. 추가적 요건으로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게서 하자승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봤던 판례들입니다. 승계가 안 되는 건 1번, 15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도 마찬가지고 또 자주 나오는 건 행정계획 이런 것들도 없죠. 신입처지에 신고, 입법예고, 처분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현재는 5개까지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얘는 전부 다 행정절차법 3조 2항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청에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서 지체 없이 당연히 정정해주고, 정정 사실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행정절차법 25조 내용 그대로 처분의 정정. 헌법 제12조 1항 3항은 신체 자유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신체의 자유고, 이거 말고 17조 거주의 자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적법 절차 원래는 형사사법작용에 적용되는 건데, 사전영장주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사전영장주의 원칙은 즉시강제에서 출제되고, 직접강제에서도 출제되고, 행정조사 중에 강제조사, 행정조사에서도 출제되고, 다 마찬가지.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강제처분이라면
형사사법작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다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맞는데 강제 처분일 때, 그런데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적법 절차 규정은, 헌법상 적법 절차 규정은 행정 절차에도, 사법 절차 말고 행정 절차에도 적용은 우선될 수는 있다. 적용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고. 16번. 갑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였고,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행정청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영업허가, 양도인, 양수인, 사법관계, 공법관계, 여기는 소유권, 여기는 영업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된다. 했을 때 이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이 나오면, 여기다가 수리처분이 나왔다. 수리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양도인에게 영업권 박탈, 영업권 상실, 얘는 영업권 취득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신고는 이 친구가 하는 건데 양수인이 신고를 하는데, 양수인이 신고를 하는 것은 맞지만 얘도 수리처분의 얘도 상대방이고 얘도 역시 상대방이다. 영업권 박탈을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영업 허가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 영업이 아니라 허가 영업이다 하게 되면 한 가지 의미를 더 넣을 수 있죠. 영업권 박탈은 얘는 허가 철회, 영업 허가에 철회가 포함되어 있고, 양수인에 대해서는 허가 발급,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관할행정청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갑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공통점. 사전 통지 21조 1항, 의견 청취 22조 3항. 공통점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동일하고, 적용 대상은 권익 제한 의무부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 권익 제한 부분, 이 부분을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 불이익 처분, 기득권 박탈은 인정을 하고, 소극적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 기대권 박탈, 기대권 침해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양도인은 영업권을 박탈한다. 취소 처분이다.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다. 그러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에 해당을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하나 더 들어가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은 당사자 등에게 하게 되는데,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등은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 제3자가 되는데 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당사자. 여기까지가 적용대상. 따라서 양도인 갑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관할행정청은 의뢰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위의 식품 판매를 이유로 갑에 대해서 진행 중이던 위의 식품 판매라는 법규 위반 행위는 누가 한 거다? 양도인이 한 것이다.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제재 처분을 양수인 을에게 계속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제재 처분 사유 승계. 제재 사유의 승계. 이런 걸 우리가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라고 하죠. 제처분 효과의 승계는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제처분 사유의 승계는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제처분 사유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양도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정도를 입증한다면 몰랐던 사람,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비례 원칙상 일부 제한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칙적으로 제2사유의 승계는 가능하다. 따라서 양도인의 잘못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경찰 처분, 재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없다. 틀렸고, 영업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의뢰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유효하다. 적법 유효 상태. 아직까지 수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법관계는 소유권 넘어갔는데 공법관계는 영업권 아직 안 넘어간 상태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은 무슨 양수인? 사실상 양수인. 수리 처분이 나온 후라고 하게 되면 법률상 양수인. 지금은 사실상 양수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누가 영업자다? 양도인이 영업자다. 현재 법적으로는 양도인이 영업자다. 따라서 양도인, 영업인한테, 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취소 처분을 하는 게 맞고요. 취소 처분이든 제재 처분이든 간에 현재 영업자야 됩니다. 현재 영업자, 지금은 양도인이고, 영업 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무효다. 관할행정청이 의뢰 신고를 수리를 하였다면 지금 여기서 신고 요건의 형식적 요건과 함께 유효한 양도계약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고 있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인으로서의 수리,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처분받고, 이게 무효면 수리는 요건을 흠결했으니까 위법이고 양도 없는 지위승계 신고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바로 무효고,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양도계약이 지금 양도인 쪽에서 불복하는 거죠.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나온 수리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밑에도 무효확인소송, 위에도 무효확인소송, 밑에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지 않아도 위에 있는 공법관계에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양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여기에 논점은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 민사소송은 밟지 않아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점 하나, 두 가지 소송의 형식, 협의의 소익. 다음 문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의 존보에 대한 판단은 공적 견해 표명, 판례는 신뢰 대상을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고 있고 학설은 선행 조치. 둘의 차이는 선행 조치는 일체 모든 행정작용을 신뢰할 수 있다. 공적 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만 신뢰할 수 있다.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 조직법적 권한분장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구체적인 경위,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 실질을 통해서, 실질에는 구체적인 경위, 신뢰 가능성, 구체적인 경위, 신뢰 가능성, 이게 실질,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 재량준칙, 실질, 내용이 행정규칙, 형식도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 행정관행까지 왔다. 그 얘기는 전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가정적 선례 인정 여부, 예기관행 인정 여부 논의 필요 없고, 선례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적 관행 인정 여부 역시 필요 없고,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은 완벽하게 구비가 된 상태고,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물론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행정규칙이 맞고, 이를 위반 시에 재량권의 일탈날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서 재량의 남용, 맞죠? 남용에 해당하죠.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건 행정규칙 자체가 아니라 아예 법규명령으로 전환돼 버린다.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준법규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헌법재판소. 하지만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여전히 행정규칙이다라고 보면서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헌재는 재량준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대법원은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의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송유관 매설 허가가 이제 뒤에 가면은 법이 개정돼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허가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로 개정이 되는데,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 업무 협약의 공법상 계약, 먼저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공법상 계약 안에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비용을 확실히 부과하기 위해서 부담하도록 부관도 붙여놨는데, 뒤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원래는 이 내용이죠. 소유관 매설 허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매설해도 되는 상황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과는 부당결부금전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개정을 빼고 생각해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개정을 포함시켜도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은 아니고, 결론은 부당결부금전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정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료의 선택과 양정에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개정의 정이 있다 없다 라는 문제는 바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을 때
차별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을 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평등원칙이니까 합리적 차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차별해도 평등원칙에 오히려 부합한다. 18번 공용 수용 및 손실보상. 헌법재판소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반되지 않죠. 민간기업이 도시 등을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고 산업단지를 지금은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용, 공용 수용권을 설정한다. 공용 수용권을 설정한다. 공용 수용권을 설정한다. 다시 말해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얘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바꾼다. 공무수탁사인 지위를 인정해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된 이상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활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주대책, 하나는 생활대책. 이주대책은 거주의 문제, 주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생활대책은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영업, 상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얘네들은 입법자의 재량상 정책적 재량의 문제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얘기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부분이 따로 그렇게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주대책 이쪽이고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기속사항 입법 재량인데 얘가 기속사항으로 만들어놨고 따라서 사업시행자한테는 기속사항이 된 거죠. 사업시행자한테는 기속사항이 되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그 이주대책 대상자의 판단 기준,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있다. 무허가 주택, 무주택 세대주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토지 소유자는 증액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처분청, 얘는 재결청이 아니라 처분청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토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 수용재결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대리, 수용재결은 수용재결과 보상재결로 나오죠. 수용재결과 보상재결. 수용재결은 불복하면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보상재결은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뺏지 마라. 뺏어도 되는데 정당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필재필 격일증. 전체 필재필 격일증은 보상재결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수용재결은 재필형. 재필형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내용이고, 들어가면 필은 필요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 현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바뀌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구토지수용법과 현행 토지보상법 비교하면 이쪽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와 중토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토지 소유자와 중토의, 공동피고. 여기에는 공동피고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공동소송 3명 이상 당사자가, 지금은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과거에는 구토지수용법에서는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고,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과거에는 재결주의였기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었고, 지금은 임의적 행정심판 조치가 적용되고, 소송의 성격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성소송이 아니고 보상금을 확정하는 확인 소송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행정처벌법 3조 2호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 포함시켜서 일반적 인정은 안 되고, 입증 책임은 과거에는 중토의가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분배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 형식적 당사자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기해야 된다. 틀렸죠? 네. 저건 아예 틀렸네요. 형식적 당사소송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됩니다. 구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법에 피고의 토수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건 맞지만 당시에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법으로 봐도 얘는 아닙니다. 구법으로 봐도 중토의가 공동피고 안에 항상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지토의가 들어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토의와 중토의가 피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취송을 제기할 때는 누가 관할 토수이냐에 따라서 행정청이 누구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수용재결에 대해서 한 고소를 제기할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예 보상재결 불복을 수용재결 불복의 상황으로 잘못 연결을 해놓은 거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조서, 물건조서, 조서 작성을 하고 협의 취득을 시도하고 불성립했을 때 수용 재결을 받고,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 사업 인정은 강학상 특허, 협의 취득은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계약, 수용 재결은 형성적 행정으로서 대리. 만약에 협의 취득으로서 수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를 기준으로, 수용 재결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결정을 하는데, 물론 그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다만 사업 인정 고시 공고 후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은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우선 맞는 말이고, 19번 취송의 소해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전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장래 위험이 없다. 장래 위험이 전력 때문에 발생하는 장래 위험이 없다면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 안 되죠.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없다. 사법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적 성질이 확인. 따라서 처분이고 불합격 처분은 거부 처분. 새로 실시된 2차, 3차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한 사람은 이전에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남아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응 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를 했다면 그 소의 이익은 없다. 현역병 입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데 자기가 자진 입대했으면 소익이 없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if not 그럼 소익이 있습니다. 모병에 의하여 자진 입대 응해서 자진 입대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입영을 하긴 했지만 이미 입대를 하기는 했지만 뭐가 존재하고 있다? 계속적 성질을 갖고 있다.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 성질, 그러니까 현재 군대 안에 있는 것이고 취소 판결을 받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 성질이 있으니까 소익이 있습니다. 모병에 응하여 자진 입대했다라는 부분이 없으면 소익은 있고, 자진 입대했기 때문에 소익이 없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한 직외 처분을 하였다가 그 외에 새로운 직외제 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외 처분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외 처분에 대한 취소송은 소익이 없다. 직위 해제, 1차 직위 해제, 2차 직위 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1차 직위 해제의 사유는 A 사유, 2차 직위 해제 사유는 B 사유, 자기들끼리는 기사동 X 이렇게 들어가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동일성은 동일처분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동일한 상대방, 동일한 상대여야 되고, 두 번째 동일한 내용, 동일 내용이어야 되고, 세 번째 동일한 사유, 동일 사유여야 되는데, 들어가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한 거고 똑같은 내용이 직위해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달라졌다. 달라지면 이 직위해제 처분과 이 직위해제 처분 서로 다른 처분, 유건 변경, 아예 바뀐 거고 앞에 거 취소하고 뒤에 거 새로 발령하고, 아예 취소돼 버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면 효리상 인가의 처분의 효력소멸이기 때문에 효익은 없고, 소변경 정도는 신청할 수 있을 테고, 소변경은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 자체로는 소익이 없고,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법상의 대체적 자기의무도 불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공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맞는 말이 되죠.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공작보형,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보충성 이익형량,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그렇게 봤다. 과거에는 그렇게 봤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본질은 아니다. 제도적 본질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부작위 의무와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봤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넘어서 대체적 자기 의무도 포함시키는 거고 사실상 모든 의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 80조에 보게 되면 대체적 자기 의무로서의 철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 맞고요. 따라서 만약에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무효고, 그 다음 재판 중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을 통한 승계 안 되는 거고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랑 항상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경우에 허가권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된다. 이게 이행강제금의 목적. 얘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계고 않고 부과 처분하면 부과처분 무효.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계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경우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이외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 반복부과긴 하지만 반드시 계고는 같이 있어야 된다. 계고는 동반해야 된다. 계고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1차 부과, 2차 부과, 3차 부과, 4차 부과에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4차 계고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죠. 다만 반복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상금, 중가상금 이렇게 반복 부과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별도의 계고를 하지 않는다. 계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가상금을 두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계고가 없다. 계고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